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사례보다는 일반론 그리고 또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변화하는 교통사고 준비해봤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급발진 교통사고입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과 같은 급발진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그 할머니가 자신을 손자 태우고 운전하다가 600m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사고 나고 손자를 잃었던 사건이 있었고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형사재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를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무죄가 나와요. 급발진까지 안 가도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뭐 급발진 의심되는 사고라도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옵니다. 법원 판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건이 제가 처음에 사례로 이야기 드린 고속도로에서 노부부가 갓길을 비상전멸등을 켜면서 시속 200km로 진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둘 다 사망했어요. 그랬으면 사실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 건은 다행히 지금 하급심 2심까지는 급발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건이나 최근에 벌어진 그 손주 태우고 간 그거나 제가 봤을 때는 손주 태우고 간 사건이 더 심각했거든요.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도 입증 책임의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라는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두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사실 그게 뭐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이야기 드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입증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급발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어떻게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도 당해요.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갑자기 목통 생기고 그래요. 그건 뭐 그걸 방지해가지고 예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좀 청소 깨끗이 하던가 한번 간혹 미리 재부팅을 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차량 정비 그리고 또 시동을 걸고 곧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시동 걸고 계기판 정도는 한번 다 스캔 한번 하셔가지고 뭐 빨간불 들어온 거 없느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한다면 급발진 사고에 그나마 좀 예방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 급발진이 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꾸면 돼요. 큰 문제 안 되지만 하지만 자동차는 고장나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거든요. 심각하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운전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밝혀놓을 장치로 뭐 페달 블랙박스 이런 것까지 진짜 장착한다는데 좀 사실 이거는 제조사에서 장착해서 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험 사기 어떤 것들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정지민님 한번 어떤 일부러 거? 차에 뛰어드는 거.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거.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그래 일부러 다치게. 우리 영진님은 네, 저렇게 일부러 다치고 일부러 이렇게 또 교통사고를 좀 살짝 내면은 사고만 나도 좀 받을 수 있는 특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자해공갈. 네, 맞아 자유공간. 그것도 겁도 주기도 하고. 어린이들 일부러 막 그렇지. 차에 뛰어들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루카스님은 그럼 뭐
그 병원에 오래 들어누워 있는 거.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 네, 네, 사실 지금 이야기 주신 것들은 사실 다 고전적인 보험 사기. 뭐 자해공갈, 나이롱 환자. 네. 하지만 요즘 보험 사기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진흥화되어 있습니다. 문제처럼 네. 또 알아야 된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과거에는 우리 이야기 주신 것처럼 자해공갈, 뭐 개별적인 그런 게 막 손목치기도 있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제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례인데 보통 제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또 이제 방송사에 요청하면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해 달라는 취지인가 보다 영상을 보고 차로 변경하는 차 받았다. 차로 변경하는 차가 기본 과실 7대 3인데 좀 심하네. 차로 변경하는 차량 과실이 좀 더 적다. 뭐 60, 40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영상들을 제가 몇 대 몇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작가님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이 영상들이 다 보험 사기 영상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문의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이미 제가 답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보험 사기로 안 보였어요. 네, 그만큼 치밀하구나.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눈도 속일 만큼 치밀하게 이루어져요. 또 당하신 분들은 한 번이잖아요. 그 더 이상 더 알기도 어려워요. 이게 한 건 한 건이 어느 정도 모인다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다. 또 지금 교통사고 제가 계속 사망자 수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조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보험 사기 편취액이. 이와 같이 상당히 이 보험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야기 드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실 이 보험 사기범들은 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먹잇감이거든요. 사실 본인이 운전 잘하면 사고가 안 나니까 보복 운전도 안 나겠지만 보험 사기도 당하기 쉽지 않아요. 와서 들이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 안 줄이고 양보 안 하고 그냥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또 역주행하는 차량 뻔히 보이는 거 알면서도 와서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보험 사기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일단 의심스럽다. 그러면 신고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제 본인의 그 불이익 때문에 신고 못 하겠다. 내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신고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경찰에 신고 못 하더라도 자신의 보험사에 이 보험 사기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아니 금감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세요. 그러면 본인의 그 진정은 하나겠지만 그 다수 피해자들은 마찬가지 행동한다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자이크가 맞춰지는 것처럼 보험 사기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의심스러우면 또 보통 경찰 신고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냥 신고를 왜 하시냐고 오히려 마을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간단히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시는 분도 있으니까 경찰 신고 안 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진정 그런 게 모여야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 안 모이니까 보험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 루카스님, 정지민님, 김영춘님 같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 뭣도 모르고 계속 보험료 내시잖아요. 나 사고도 안 냈는데 보험료는 왜 뭐 오르지는 않겠지만 내려도 성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거 뭐냐.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험금 누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등장했어요. 전동 킥보드. 네, 이제 서서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앞으로의 방향의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좀 암울한 현상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와 같은 전동 킥보드 아직 현실에 많이 적응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거리 쉽게 말하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죠. 네, 사실 이 전동 킥보드라는 것이 상당히 혁신적인 이동 수단이거든요. 자전거보다도 사실 배우기 더 쉬워요. 속도 조절만 한다면
누구라도 배울 수 있거든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 많은데 전동 킥보드는 쉽게 탈 거예요. 한 10분만 하시면. 또 어렸을 때 킥보드 타보셨잖아요. 예. 맞아. 또 어떻게 본다면 나이 드신 세대보다 나이 어린 세대 때는 킥보드도 많이 탔으니까 더 접근하기 편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이 전동 킥보드가 나온 지는 사실 상당히 되었는데 아직 법적으로 많이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이용자들 시각 뭐 좀 많이 나태하다 그래야 되나 또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충분하게 이용할 만한 공간도 없고 또 사고 난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좀 미비하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자전거보다도 더 미비합니다. 자전거는 그래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보험 가입하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전동 킥보드는 본인이 전동 킥보드 관련 그 상당히 제한된 보험 별도로 가입해야 돼요. 전동 킥보드라는 것이 소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룡 전동 킥보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고 아무데나 두고 가도 된다. 차라리 자기 소유면 들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주행차 부분은 상당히 편한 면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용한다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는 아예 전동 킥보드가 퇴출됐다라고까지 하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동 킥보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용자들 잘못이죠. 이용자들도 사실 보면 같은 이용자예요.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보행자도 있고. 근데 전동 킥보드만 타면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희들 그 남자분들 그 군대 갔을 때 예비군 훈련 가면 그렇죠. 군복만 입으면 변하니까. 예, 꾸벅꾸벅 졸고 그 눈에 힘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편리한 유용한 이용 도구인데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천덕꾸러기가 아닌 유용한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잘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한다라는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제재보다는 이용자들 또 충분한 공간 또 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전동 킥보드 사용 요건부터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원동기 면허, 그러니까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모 착용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에서와 같이 2명 타서는 안 되고 1명 타야 됩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뭐 불법 주정차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상당히 많은 조건도 갖춰져 있지만 적어도 이거 3개만큼은 지키시고 영상에서와 같이 2명 타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좀 유용한 이동수단 지금 갓 태어난 신생하고 말도 못하고 천덕꾸러기 같긴 한데 뭐 이용자들이 잘 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도도 타면 안 되는 거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차도에서 네. 더 위험해요. 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인도로 다들 통행하니까 당연히 통행이 가능한 거 아니냐. 맞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죠. 공간도 없이 자꾸 내모는 것도 타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다음 자율주행 지금 앞으로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또 어느 정도 자율주행 뭐 레벨 2, 레벨 3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영상으로 좀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언론은 몰매까지 맞는 영상도 최근에도 나오던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 온다는 게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부터 설마 그런 게 되겠나 하는 게 만화책이나 보던 게 현실이 되었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가 무량하다. 그러네요. 그랬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아요. 먼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단계가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0단계는 완전 수동입니다. 네. 그다음에 1단계는 이제 발이 필요 없는 단계라 그러죠. 크루즈 모드. 앞에 차간 간격 유지하고 이 정도.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발뿐만 아니라 손까지 필요 없다. 차선도 유지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손, 발뿐만 아니라 사실상 눈까지 필요 없다. 이 정도 되면 운전할 만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나면 아직까지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지워집니다. 아직까지는 주행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또 현재
이 3단계까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광고성 멘트가 크고 아직은 2단계, 3단계 요 사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4단계 정도는 손발,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비워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고 5단계, 궁극의 자율주행 5단계가 되죠. 이때는 운전석이 없겠죠.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운전자가 없는 승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정도가 되면 뭐 졸음운전,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범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뭐 과실비율 몇 대 몇 그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보복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뭐 어린이 보호구역, 예,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저조차도 존재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는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 저도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뭐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자율주행이 위험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는요. 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입하는 거예요. 편리성을 위해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 현 단계 과학기술로 따지더라도 인간 운전자보다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계 운전자가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안전해지겠죠. 예, 문제는 지금 과도기니까 무단횡단자가 있고 또 사람 운전자가 난폭 운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변수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과학이 발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도 제가 과학자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5단계까지 가는 거는 우리 과학자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으신 과학자님들이 해주시는 몫이고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 사실 기술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자율주행차도.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가 보통 작은 기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차가 인부 5명 쪽으로 가고 있다. 계속 가다가는 인부 5명이 사망하겠다. 맞아. 하지만 다른 갓길에는 인부 1명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레버를 조작시키면 선로를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레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덩치 큰 사람이 있다. 이 사람만 밀면 된다. 이랬을 때 미는 행위는 되느냐. 레버 미는 거 과연 뭐가 다를까? 하지만 180도 다르죠.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도 사람 미는 건 그게 그냥 냉정하게 본다면 사람을 미나 레버를 조작하냐. 그러면 또 하나의 경우를 더 생각한다면 레버를 밀어서 사람을 움직이게끔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판단할 때 좀 오류가 생기게 하는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교통사고에서 한번 이 트롤리 딜레마를 한번 응용을 한다면 이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 피하려고 인도로 돌진했다.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사망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중앙선 침범에서 오는 버스와 그대로 충격해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뭐 또 아니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그랬을 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차로 변경해가지고 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로 발생시키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도로 단독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사람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자를 쳤다 하더라도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고 뭐 인도로 단독사고 냈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을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차로 변경 사고 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됐어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가 완성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 방법에 대한 토대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교통사고 변화하는 부분 또 오늘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소, 말 아니면 사람이 끄는 가마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경운기까지 이제 촬영. 이제는 사람이 없는 스스로 가는 것까지 발달됐거든요. 이 자동차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타임머신의 일종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느린 타임머신. 한 달이 걸렸는데 맞아요. 그걸 하루 만에 간다. 29일만큼 시간이 더 세이브가 됐다. 더 빨리 간 거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상당히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또 많은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또 실제로도 사고로 사람이 다치고 사망까지 합니다. 사실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50만 대예요. 2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흉기라고 말하면 총, 칼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걸 들고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이 교통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남을 위해 뭐 이러한 교통사고 안전운전 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안전보행 또 이런 부분 조심운전, 조심부행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준비한 거 제가 쭉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4강 4번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 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맨날 접하는 교통법규고 저도 이제 운전을 맨날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유용한 정보를 정말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정말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 4강이 마지막 강의가 좀 또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변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분명히 자율주행차가 더 늘어날 거고 그 자율주행차도 분명히 또 사고도 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일단 운전대 앉으면 겁이 좀 났었던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아는 게 힘이라고 너무 당황 어떻게 어떻게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네. 아니라 아니까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알았으니까 좀 더 담대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알아서 더 담대하게 운전하는 운전자 그리고 이 변화하는 교통사고 이 마지막 편이 저도 우리가 과학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과학한테 언젠가 이용당하는 순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미리 대처하시는 정경희 변호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난 친구가 얼마 전에 같이 운전하고 어디 여행 가는데 그러더라고. 난 자동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고. 잘 별 생각 없으니까 걔는 움직이는 에어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움직이는 에어컨이라고 막 그냥 그런 얘기하고 했었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편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내 편하자고 좀 남에게 좀 이렇게 불이익을 가거나 다치게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생각을 하고 운전할 때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은 저는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 안 하지만 다시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할 테니까 그날 차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아직. 네, 맞습니다. 안전운전 중요하고 또 제가 조심운전 하라고 얘기드렸는데 조심운전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운전 습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다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